네, 정치권의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드 임시 배치 지시입니다. 이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와이튼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얘기된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임시 배치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취임 80일 만에 어떻게 궤도가 좀 수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거고 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영향 평가대로 진행을 한다. 네. 그리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또 최종적으로 배치 여부를 결론한다. 뭐 그 원칙엔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이후 15시간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4기를 추가로 배치한 것 놓고 네. 이렇게 뭐 좀 시끌시끌합니다. 뭐 네. 이렇게 뭐 사전에 청와대가 알았느냐, 알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했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 청와대 입장은 북한의 그 미사일 요번에 발사된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보면은 레드라인 임계치를 거의 다가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던 대화 제의라든가 그리고 강력히 경고하는 예. 그 차원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 추가 배치 또 하나는 그 미사일 한미 간의 미사일 그 탄두를 5,000km에서 1톤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문제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큰 3가지 네. 강력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임계치 그 레드라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했으면 다음에 북한이 또 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제재를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빌리면 곡간을 뭐 뒤져서라도 찾아내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고요. 예. 더 이상 뭐 중단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 그러지만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닌 것이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는 수순으로 갔는데 어저께 했던 그 사드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미사일 그 지침을 다시 협상을 시작해서 그래서 개정하겠다는 논의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제 이제 임시 배치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예. 내고 있는데 아마 만약에 그러면 임시 배치를 해놓고 1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했더니 환경에 좀 영향이 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북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 1년 후에 가서 사드 4기를 철수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드는 완벽하게 배치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 이건 임시 배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계속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은 본인들이 했던 말들을 뒤집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왜 그렇게 밀실에서 했느냐. 우리는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라서 그것을 절차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정부가 뭐 3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거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안 하고 그냥 달래라는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은 직시하되 본인들의 말들을 바꾸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완벽하게 이제 배치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 정부와 청와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와 지금 이 북핵이라는 위협의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베를린 구상도 현실적으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제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햇볕 정책 3.0을 내놓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어떤 원 저작권은 국민의당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북에 대한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북이 다시 한번 더 큰 조치들, SLBM과 핵 실험을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대책들도 지금 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존의 입장과 이 현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사드 임시 배치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야3당은 이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도발 하루 전날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임시 배치라는 또 애매모호한 입장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마자 즉각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은 사드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문정부도 인정한 만큼 적법하게 생략할 수 있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하게 즉각 생략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에도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직접 약속한 적이 있는 만큼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 여당은 적절한 조치다, 야3당은 꼼수다, 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이 문제 가지고 영수회담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해운 대표 뭐 영수회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네. 하자고 했는데 그 여당 입장은 어제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원래 계획이 없었던 기자회견 갑자기 열었었죠. 예. 그리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의원들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의원 개개인이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하자. 예.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 가 있는 동안에 그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목소리들을 좀 막아보자. 뭐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청이 같이 간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야당 입장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사드 임시 배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연내 배치를 좀 기정사실화해라. 예. 그것으로 이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 그 근거가 되는 건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죠. 우리 22조를 보면은 국방장관이 군사상 기밀을 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주 긴박한 그 사안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영향평가 건너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 조항을 적용을 하면은 굳이 그 임시 배치 안 하고. 임시 배치 안 하고 그냥 예. 뭐 그 최종 배치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지금 뭐 임시 배치라고 하지만은 또 일반 환경 영향 평가한다 하지만은 사실 그 임시 배치해두면은 이것이 사실 그 최종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요식행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판을 또 강력 하고 있는 대응하기 겁니다. 하루 전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더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으로서는 반대하는 단체 아니면 성주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것을 그동안 계속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네.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건너뛰겠다라고 하기도 무척 좀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는 영향 평가대로 진행을 하되 예. 또 그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상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계속 북한에 제재도 하지만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대답이 없고 또 미사일만 계속 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그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야당은 허상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입장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대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북 전략에서 또 한 줄기 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동안이 있다며 또한 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 베를린 구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네. 자, 베를린 구상 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 급격히 변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북에 대한 어떤 대화 제의라든지 결국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큰 틀은 맞아요. 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죠. 다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것을 쓸 때라는 것인가라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화는 결국 협상입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양쪽이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위에 서서 협상에 임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당장 될 수는 없겠지만 북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제가 된다고 합시다. 누가 우위에 서게 되죠? 김정은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대화를 제의하고 뭔가를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남쪽으로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외교의 협상은 그런 겁니다. 힘의 우위가 바탕되지 않는 협상은 그래서 하나만한 협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쓸 타이밍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카드를 저는 너무나 빨리 끝냈다고 볼 수밖에 너무 없는 빨리 것이고 꺼냈다. 예. 이미 지금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하게 되고 독자적 제재까지 나오는 마당에 말은 대화라는 원칙은 폐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군사회담 제안하고 이산가족 제안하고 남북 민간 협력 제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의하고 남북 공동 단일팀 제의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북 전략에 있어서 조금은 대화와 제재 이 병행 노선에서 약간의 제재 쪽으로 클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현 상태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제재 쪽으로 좀 클릭을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미 관계가 뭐 언제쯤 풀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북 관계가 또 풀리게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베를린 구상이 뭐 이런 시점에 나온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또 이거를 지금 허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도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접근 예.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르니까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일부 보수 야당에서는 허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의 끈을 우리마저도 놓아버린다면은 과연 그 남북 문제 또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정말 북한이 물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고 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그런 견제구도 먹히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그 사태가 풀릴 때 대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된다. 대화 네.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전면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뭐 8월 말로까지 진행될 뭐 을지 포커스라든가 그런 훈련이 진행이 될 때까지는 아마 대화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또 8.15 네. 선언을 통해서 무슨 구상을 또 정리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미뤄지긴 했는데 좀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휴가가 아닌 거죠. 뭐 지금은 제대로 쉴 수나 있겠습니까? 가서 어쨌든 계속 그 북과 어떤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보고를 시시각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휴가지에 대해서 이제 평창과 진해 군시설 휴양지 얘기했는데 아마 청와대 쪽에서 그런 설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해 군 휴양지에 있던 것은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진해 군 휴양 시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 거기서 만약에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해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급박한 시기에 웬 휴가냐라고. 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휴가를 또 가지 않는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큰일 났네. 진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휴가도 포기하고 청와대에 있는다는 거 우리 정말 위험한가 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불안해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휴가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진해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급박한 대응은 또 가능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당장 오늘이라도 북이 SLBM을 다시 발사한다든지 제6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휴가를 취소하고 바로 그냥 청와대로 복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휴가 자체가 야당 쪽에서는 뭐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는 휴가를 미루면 북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당연히 국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예. 게 정상이죠. 그래야지 선진국이고요.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위험하고 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의 표현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면은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휴가 안 가 취소했다고 해서 뭐 더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은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마 진해 군 휴양 시설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차하면은 뭐 화상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클린턴하고 전화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한다고 했다가 뭐 좀 늦춰지는 것 같고 이런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일에 발생을 했을 때는 물론 군 휴양 시설인 진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휴가를 좀 줄인다든가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전방 시설을 한번 또 방문을 한다든가 뭐 하는 액션도 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제는 이제 평창에 가서 주민들하고 셀카도 찍고 그러긴 했는데 평창과 진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휴가를 간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업무의 연장성산이죠. 예. 뭐. 휴가 간 게 업무의 연장성산이라고 민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평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휴가지가 나올 때 평창에 양산들 많이 거론됐거든요.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좋아하는 본인의 어떤 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장소기 때문에 양산 얘기를 했는데 양산에 아무래도 경호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평창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이제 휴가지로 거론이 됐었고 실제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평창올림픽 200일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됐지만 이 3년 남은 도쿄올림픽이 열기보다 정말 1년도 남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평창올림픽 열기가 훨씬 적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후원금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평창을 둘러보고 평창올림픽 좀 붐업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창을 휴가지로 선택한 건 저는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진해도 그렇습니다. 진해에는 군 어떤 시설이 있으니까 그 휴양지에 있으면 경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군 시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신 장비라든지 벙커라든지 주변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응하기에 워낙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진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용 휴양 시설은 없습니다. 과거에 청남대라고 있었죠. 청남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줬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는 임기 5년 내내 여름휴가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기서 많이 휴가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상 거제죠. 이제 과거는 진해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거제 저도에 대통령 휴양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시설이라 그래서 청해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은 저도가 아니고요. 저도는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저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도를 하면 가는 이제 것은 박근혜 전 아니고요. 대통령의 휴가를 갔던 곳으로 그 이제 취임 첫 해에 떠오르죠. 예.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길 가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그런 예.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그렇죠. 글씨를 썼던 그 사진이에요. 그런 것 사진도 공개된 거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 곳은 그 저도하고 한 30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진해 군 휴양시설이고 여기도 전직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휴가를 지내고 나면 중요한 어떤 구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까 청남대에서 많이 보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청남대 구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남대 구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 썼죠. 실제로 취임 첫 해에 청남대에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바로 나온 것이 금융실명제가 나온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청남대 구상 뭐 이렇게 해서 개각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8.15 경축사 구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휴가 가면서 뭐 전국 구상이라든가 이런 표현 쓰지 마라. 그냥 쭉 그 편히 쉬면서 네.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그 여름 휴가 가면서 책 보고 이랬다는 거 사실 뭐 공개는 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맞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책을 읽겠다, 또 무슨 구상하겠다 이런 표현 네, 공개를 안 일체 했어요. 하지 마라라고 예. 이야기했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 광복절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야당에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휴가 떠날 때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위기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떠났던 휴가도 반납하고 돌아와야 할 정말 중대한 상황입니다. 연차 휴가 소진을 운운하며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이 위기 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일촉즉발 위기 앞에 연차 휴가를 쓰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보다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통령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휴가 안 가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더 감동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책임 무능도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니까 이현주 의원 지금 잘 안 들렸습니다만 옆에서 잘했어 이렇게 또 얘기를 추임새가 들리지 했습니다. 않았으니까 예. 얼굴도 나왔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더 네, 안 생동감 있을 뻔했는데. 예. 그러니까 안 아까도 잡혔네요. 말씀드렸듯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휴가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이 급격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입장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미사일을 지금 북이 ICBM을 발사해서 그래서 지금 실전 배치가 코앞에 뒀는데 지금 이 전국 이 안보에 대한 문제를 챙기는 이게 급하지 과연 지금 연차 휴가 운운하면서 쉴 때냐는 야당의 비판 자체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야당의 비판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 구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아마 8.15 경축사 내용을 좀 전 다듬을 것 같은데 뭔가 이 8.15 휴가가 끝나고 곧 8.15 경축사에서 역대로 대통령들이 뭐 8.15 경축사에 보면 대북 제의 같은 걸 내놓는데 예. 뭔가 그것에 대한 수정된 것들을 좀 내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기 전에 야 독자적 대북 제재를 국간을 뒤져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고 굉장히 강력한 주문을 하고 갔는데 예. 휴가를 갔다 와서 8월 15일 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북에 대한 대처한다고 하는데 뭐가 있지?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지? 미국이 없을 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무력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휴가를 끊어 내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야당이 얘기하는 아니 지금 이때가 휴가 갈 때야 라는 그 비판을 불식시키고 네. 내가 휴가를 가서라도 국정을 챙기고 이러한 변화된 대북의 제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저는 휴가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치권도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도 휴가를 갔고요. 제1야당 홍준표 대표도 지금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금철이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고 또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딱 중간 휴지이죠. 예. 국회가 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가 가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휴가를 많이 보내는데 추미애 대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울 자택과 또 시댁에 있는 전북 정읍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제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주로 휴가를 보내겠다. 홍준표 대표는 그 보통 이제 그 휴가철을 가면 CEO들이 뭐 추천하는 책, 대통령이 읽은 책, 뭐 각종 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또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책 2권을 지금 읽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하나가 그 영국 보수당에 대한 책입니다. 그 서울대 박지한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정당의 생명력, 영국 보수당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네. 영국 보수당이 그 캐머런 총리 전 총리죠. 이제는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예. 책 하나하고 또 싱가포르 리칸유가의 눈으로 본 세계 이 두 책을 홍준표 대표는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어떤 보수 정당의 앞날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뭐 뭐 얘기를 그런 지금 건데 이렇게 앞서 잠깐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은 이제 그 각종 이제 여름 휴가 리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청와대가 알려주었었고 그 전해에는 한국인만 모르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뭐 국무회의도 소개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 쉬는 동안에 네. 4차 혁명 같은 이런 그 무더운 이런 딱딱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네. 좀 머리를 식힐 수 식히는 있는.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는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네.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다면은 파블로 코엘류 연금술사 책 있지 않습니까? 저자 코엘류의 책만 보고 그냥 계속 보고 싶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경우에는 뭐 이제 준파라이의 저지대라든가 아니면은 제럴드 쉘터 뭐 이런 그 소설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따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형식주의가 갇혀서인지 좀 유식하게 보여야 된다고 해서는 모른지 이 무더운 여름에 딱딱한 인문사회 책도 너무 어려운 책을 예. 많이 보는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네.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에 좀 관대하진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일 바쁜데 사장이 휴가 간다거나 말단 직원이 휴가 간다거나 팀장 휴가 간다고 그러면 좀 안 좋게 보는 시각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나 여자 정치권도 말할 수가 없을 거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잘 놀아야 또 잘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도 하니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의 휴가에 대해서 이제 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책 얘기가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박지한 교수의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을 읽을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 다 봤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나온 책인데 이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 책이 굉장히 화두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 오는 이제 기명 칼럼들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책에 있는 문구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 칼럼 어떤 쓰시는 분은 홍준표 대표에게 그 책 읽어라라고 이제 칼럼을 쓰는 경우도 이걸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가 그 책을 읽고 와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느낀 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책을 보면 이 보수 정당이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시대에 맞게 체질을 변화해가면서 개혁을 하면서 그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 책의 주제인데 예. 그래서 디즈데일리도 그렇고 처칠도 그렇고 대처도 그렇고 데이비드 캐머런도 그렇고 그렇게 보수당을 지켜왔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인데 과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임명했던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혁신의 내용들을 보면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네.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읽고 오면 조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글쎄요 달라질지 안 될지는 홍준표 대표가 하기 나름인 건데 지금 혁신위에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휴가를 계획하거나 가면 큰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뭐 IMF, 메르스, 또 뭐 피랍
등등 뭐 그때그때 현안 때문에 휴가를 늦게 떠나거나 또 취소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휴가 징크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날은 덥고 가만히 있어도 땀은 줄줄 흐르고 휴가 떠나고 싶다. 이맘때쯤이면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나라를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만 가려고 하면 일이 터지는 이상한 징크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통령 휴가 징크스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경남 거제 저도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는데요.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또 이듬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멀리 떠나지 못하고 관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이 무너져 내렸던 2011년 민심 수습이 먼저라는 생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휴가 일정을 나흘 늦췄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휴가복이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이 탄핵 사태로 직무 정지를 당했던 점을 고려해 휴가 대신 청와대에서 전국을 구상했고요. 2006년엔 태풍 때문에 또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때문에 멀리 떠나는 여름 휴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남대에서 쉬는 걸 좋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휴가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 IMF 사태를 수습하느라 임기 말에는 세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바람에 관저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깝게 이 징크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앞서 얘기 나눠본 대로 고심 끝에 일정을 하루 늦췄고 휴가 중에도 비상 상황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터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태풍, 아프가니스탄 피랍까지 휴가 갈 때마다 정말 큰일이 많이 터졌네요. 큰일이 참 많이 터졌죠. 이게 예. 묘한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뭐 가서 휴가지에서 잘 쉬든 아니면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든 전국 구상을 잘 해야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 취임 첫 해에 저도에서 아주 멋지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가서 돌아와서 한 일이 비서실장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때 그렇죠. 임명을 했었죠. 그때 휴가 구상과 그때 개각 구상, 뭐 이런 교체 구상, 인선 구상이 영 그때 잘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그 요인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쉴 때 잘 쉬고 구상도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때문에 하루 조정하긴 했는데 뭐 가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휴가 가서 결국 이제 무엇을 하냐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김선우 씨 피랍 사건 때문에 휴가도 취소했는데 참여정부를 승계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판국 왜 가냐라는 이제 얘기는 예. 할 수는 있겠으나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다름이냐면 당시에 김선우 씨 피랍 사건은 그때 막 일어나 급박한 위험이었거든요. 사건이었거든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고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김선희 씨 피랍 사건보다 이 북핵과 북미사일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북미사일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왔던 지속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터진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아마 휴가를 강행했던 측면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도 변했으니 이제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을 챙기면서 휴가를 지내는 것이지 놀고만은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휴가에서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기춘 실장 임명이라는 전국 구상의 그런 실책,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실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김기춘 실장으로 교체하지 않고 허태열 실장이 계속했었다고 하면 과연 지금 김기춘 실장 대신에 허태열 실장이 구치소에 가 있을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교체보다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악수는 두시지 말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휴가인 만큼요. 예.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현역 의원이 이용주 단장은 이제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은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그 부대표죠, 부단장이죠. 예.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김인원 부단장. 변호사는 그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위에 그 박지원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 경우에는 그 역시 모른다. 모른다. 그 이제 무혐의죠. 사실상 네네.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 국민의당은 이번 그 수사를 그 검찰 수사를 보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지만은 그 물론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이 미필적 고의가 적용까지 적용한 것은 검찰이 좀 무리한 것 아니냐. 물론 자기들이 당 차원에서 검증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미필적 고의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 2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당 자체의 조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예. 보면 조금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현역 의원, 즉 이용주 의원부터 해서 그 위에 당 지도부까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누구죠? 지금 구속된 이준서 최고위원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국민의당 진상조사 발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중요 직책에 있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쨌든 최고위원입니다. 속된 말로 배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김인원 부단장하고 김성호 단장까지 하게 되면 어쨌든 공명선거를 책임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어떤 핵심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 세 사람이 기소가 된다고 그중에서 한 사람도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국민의당 자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진상조사 발표한 거하고 별 차이 없잖아. 현역 의원이 연루가 안 됐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당의 어떤 진상조사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책임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이유미 씨하고 제보를 조작한 남동생 여기까지는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됐지만 지금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부단장도 지금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판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재판을 갔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는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가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현 단계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현 단계에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를 했고 어쨌든 법원이 구속을 했다는 것이는 유죄를 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혐의가 99% 입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구속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도 70%는 소명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국민의당의 어떤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제 드리는 이 말씀은 만약에 정말 무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재판은 아직은 그렇죠. 현 상황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제 곧 전당대회 치러야 하죠.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당 내에서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의 정계 은퇴부터 당대표 출마 그 권유까지 극과 극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전 후보의 한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안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안철수 대표는 우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대표로 이미 출마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마를 고심했다 보긴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당내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났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최일균 전 선대위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측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출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 김철근 전 대변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원외위원장들 예. 한 200여 명, 250여 명이나 됩니다. 250여 명 중에서 한 109명 정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이렇게 예. 전달하려고 이렇게 면담하고 전달한 그런 건데, 이제 그 김철근 전 그 대변인이나 아니면 지역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의 간판인 안철수 전 후보가 좀 나서줘야지 자신들의 지역에서의 그 지방선거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입장,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네. 깃발을 꽂아줘야지 그래 뭉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그런 생각들이, 기대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리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안 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려울 힘든 것입니다. 상황이다. 예. 자기 지지 세력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별로 전당대회에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그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자리인 됩니다. 만큼 여기서 애매하게 한 거는 그다지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추은호 위원님 이렇게 보셨고요. 김태현 변호사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 찾아보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출마되는 이유, 출마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 설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치평론가가 평론하듯이 근정서, 부정사 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본인의 측근들이 와서 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불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쪽에 저는 방점을 찍혔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봐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 제보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정면 돌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쭉 오다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와 싸우겠다. 이것도 아니고 예. 나 일단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강수를 던지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거취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수면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단 소나기는 피해 가겠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내가 어떤 액션을 하기는 그렇고 맞서 싸우기도 부담. 그렇다고 완벽하게 정계 은퇴를 했을 때 나중에 돌아올 때도 부담. 그러니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나는 수면 아래서 조용히 좀 지내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미 이달 초에 밝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은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지금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카드를 꺼냈으면 이미 이번 달 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꺼냈을 텐데 지난달 초군요. 예. 이미 그러기엔 타이밍이 늦었고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상황이 본인에게 좀 반전의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자맹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분 모두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좀 읽어드리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이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라고 이렇게 예. 나온 부분인데요. 이 질문, 이 대답하기 전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추미애 대표 언행이 거칠다, 네. 품격 없는 비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추 대표가 정중히 그 정도 정중히 말한 것이다. 제보 조작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국민의당 이거 이렇게 없어져야 될 정당 뭐 이런 거 쪼개는 것이냐, 와해를 노리는 것이냐, 겨냥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방금 공당은 야바이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자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네. 한번 강하게 치받을 줄 알았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나오는 말이 예. 상대를 안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주선 비대위원장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일 대풀된 망관에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라 하면 귀를 닫고 무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망발에 대해서도
역시 무시하겠습니다. 홍은호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발끈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무시하겠다. 일단은 국민의당에서는요, 이 여당을 상대할 때 일종의 추미애 패싱 전략을 저는 쓰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당청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의 어떤 추미애 대표의 어떤 이상이 어떤지, 청와대가 어떻게 보는지,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국민의당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어차피 지금 여당 내에서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난번 어떤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해서 추미애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굳이 추미애 대표를 상대할 필요는 없다. 추미애 패싱 전략을 쓰지,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포인트가 됐던 거는 임종석 실장이 머리 자르기 발언을 추미애 대표와 상의 없이 와서 국민의당에 와서 사과하고 간 부분.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여자 영수회담 들어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거 좀 상의 좀 해달라고요. 오늘 아침 저 인터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당연히 나한테 먼저 왔어야 되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바로 상황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로 봤을 때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추미애 대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상대하는 전략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고 전략인 것 같다. 예. 자, 지금 자유한국당도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류석춘 위원장. 청년들에게 일배하라 이런 실언으로 지금 네티즌들이 문매를 맞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배라는 데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극우 보수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또 차별 의식도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 이런 표현을 했다릅니다. 스스로 신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일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일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념이 극우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석춘 혁신위원장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일베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아주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좀 부추기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야당에서는 특히 바른정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일베를 조장하는 정당이냐, 뭐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 또 다른 혁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걸 너무 한 사안을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한 면만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방어를 하고 지금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혜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 류석춘 위원장을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배를 많이 하시라 뭐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또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저도 있었는데 제가 참 그 말을 꺼내갖고 이제 상황이 이제 청년들과의 대화고 호프집에서의 얘기 도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자리였어요. 일간 베스트에 뭐 배충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거들어 주신다고 그냥 그렇게 거의 캐릭터도 예뻐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그걸 이제 좀 기자가 바로 받아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선 국면에서 한국당 지지한다고 하면 왕따 된다, 이 고충을 듣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 가져라 이런 뭐 의미에서 했다는 뭐 해명을 지금 내놨는데요. 해명이 또 논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짜 뭐 가볍게 얘기했다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자리에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배라는 사람이 전부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사회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으면 극좌의 의견도 좀 뭐 나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극우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들을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교수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저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교수 시절에 하게 되면 나는 일배가 옳다고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교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가치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석춘 위원장은 교수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속된 말로 뺏지는 않지만 정치인입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정치적인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지, 이것들이 유권자들, 대중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난파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아이고 우리 뭐 가볍게 청년들이랑 하는 와중에서 농담적으로 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무가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만약에 정말 예전에 칼럼이라든지 방송에서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얘기를 마음껏 하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 혁신위원장 다시 내려놓고 교수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마음껏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이고 혁신위원장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으로 혁신으로 들어온 만큼 정치인이 된 것이니까 이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혁신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요, 한국당 혁신위가 종북 피해망상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당의 횃불 로고가 북한의 주체사상탑이랑 유사해서 이걸 없애는 걸 검토를 하겠다. 또 심지어 한국당의 빨간색 로고가 공산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바꾸는 거를 검토하겠다. 병입니다, 이거. 한국당 혁신위 여러분들은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병의 이름은 종북 피해 망상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보수의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다 없애자고 하면 아마도 조선일보 이름도 바꾸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이라고. 조선일보 이름도 바꾸라 할지 모르겠다.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까지 했는데 횃불 모양의 당 로고 변경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종북 피해 망상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 김진태 의원에게도 썼던 말이고, 그다음에 그 정미용 씨에게도 한번 이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처음에 로고 만들 때 그 주체 사상탑하고 비슷하다라는 그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 초기에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다, 뭐 당이 선택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지나치게 종북 피해 망상증이다라고 다른 당에서 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그 스스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자기 생각들하고는 다르더라도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이렇게 뭐 피해 망상이다, 정신병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그런 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짧게 해보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재판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24일부터 2주 동안 법원 여름 휴정기입니까?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에 법원 휴정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판검사들이 그때 휴가를 많이 가고 재판 일주도 거의 잡지 않습니다. 아주 급박한 재판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급박한 재판이죠. 왜냐하면 사실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고 그다음에 구속기간 만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뭐 석방을 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휴정기간이라고 2주, 그럼 8번 재판 안 하게 되면 일정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관련 재판부들은 휴가 없이 강행군을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월 말에 제가 알기로는 구속기간 만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결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증인신문. 이번 주는 닷새 내내 재판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마지막 증인신문, 심리,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및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그리고 마지막에 구형까지 해서 이번 주에 재판을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2주 동안 기록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서 8월 말쯤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재판부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가도 없이 이번 주에 이제 강행군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번 주 재판의 관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이 과연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 이게 이번 주 재판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이게 관심인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그 무죄 판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측이 고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측이 고무됐다 이 표현은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전개가 됐던 것은 그 정무수석실 산하의 부하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이 그 블랙리스트를 몰랐다, 무관하다 이런 증언들을 계속 재판 과정에서 했던 것이 가장 그 무죄 판결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재판에서 이런 다른 지금 이제 그 여러 부하 직원들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네 명의 어떻게 이제 피고인이죠. 삼성 측 피고인 4명이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관하다, 몰랐다라고 진술했을 때 그것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형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이제 확실한 증언이 없다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서도 무죄 이제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뭐 유무죄는 뭐 나중에 박 전 대통령 재판하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관광부나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보고받아서 알고는 있었을 거다. 다만 지시를 했거나 여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중앙지법에 있는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의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공모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입증이나 증거나 증언이 없으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아마 둘이 같이 했을 거야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뭐 YTN 출연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삼성 뇌물 재판에서 가장 핵심은 대가성도 대가성이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공모관계 자체를 좁게 인정해버리면 특검은 난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조윤선 전 장관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범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범권을 좁히겠다는 의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르지만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게 된다면 삼성으로서는 조금 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검 쪽으로서는 그 공모관계를 입증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고 결과가 특검 쪽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모레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예정이 돼 있는데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가락 부상도 생각보다 조금 심해지는 것 같고요. 발가락 부상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뭐 발가락 부상으로 나오면 휠체어 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겠지만요. 아마 뭐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의 재판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그것이 삼성 고위 관계자들이 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저는 99.9%라고 보고 있고요. 재판부나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판부의 휴가 속에서도 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굉장히 바쁘게 법원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